엄청난 최악의 경제 여건이 펼쳐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26년까지 그동안 중국을 먹여 살린 산업들이 지금 엄동설한이다. 결국 아직도 국익을 우선으로 놓는 도구 정책이다. 오늘 모신 분은 안유화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자, 네. 오늘 중국 이야기 할 텐데, 네. 뭐 사실 지금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한국 이야기도 좀 뒤에 하겠습니다만,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현재 경제 상황 한번 좀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중국이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생산자 물가 PPI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인 공업 생산 투자액이라든가 부동산 투자, 소비, 전체적으로 모든 지표가 다 이렇게 하락 혹은 마이너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거시경제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비거든요. 네. 근데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죠 오늘인가 역 RP 그러니까 중국 민행이 역 RP는 쉽게 말하면 유동성 푸는 거거든요. 네. 2천억 위안 지금 역 RP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돈도 풀매도 불구하고 지준율도 또 몇 개월 전에 했고 계속 지금까지 코로나 터지 이후로는 지금까지 계속 중간중간 지준율이나 금리나 역 RP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모든 거시경제 지표들이 투자, 소비 모든 것들이 지금 아직 턴이 되지 않고 있어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적으로 봤을 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1998년도 그다음에 2008년 네. 이때도 이제 중국이 디플레이션이 있었죠. 근데 네. 그때는 아시아 네. 외환 위기 그다음에 또 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위기가 있었던 해였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안 좋았을 때인데 네. 지금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제 책에 더 플로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기로 봤을 때는 98년 아시아 외환 위기였잖아요. 그다음에 2008년 금융 위기였죠. 외부 샥인데 이게 큰 흐름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WTO에 언제 가입을 하냐면 2001년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해서 그러면 장사를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국이 팔 게 없었어요. 경쟁력이 없었게 하면 주로 이런 선진국의 외국 기업들이 중국 들어가서 FDI 그린 투자를 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서 해외 수출하는 이런 양상을 띈 게 과거 2001년부터 2021년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 무역전쟁 미국하고 중국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중국 역할, 미국 역할, 그다음에 뭐 오펙 역할, 러시아 역할, 호주, 브라질, 한국, 뭐 독일, 일본 이런 제조업 역할 이렇게 다 각자의 글로벌 포지셔닝이 있어서 제조 국가로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2001년은 이미 중국이 98 외환위기 끝난 다음에 지난 시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고속 성장을 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글로벌 경제 외부 샥하고 주로 내수 중심으로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아시아 외환위기 터지는 바람에 중국 국유기업들, 국유은행들이 엄청난 샥을 받아서 그게 외환위기였는데 그때 처음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룽지 총리가 확실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샤강공란, 그러니까 실업한 공인들이 나왔고 그래서 파산할 때 다 파산하고 은행도 파산할 뻔했는데 4대 자산관리공사 만들어서 은행의 부실부채를 빼서 은행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또 고속성장하다가 2008년에 또 금융위기 탁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다운이 되니까 중국은 4조 위안이라는 방대한 그 유동성을 풀어서 부동산 경제 중심으로 네. 경제의 인프라 투자 중심으로 경제를 연착륙시켰고 그게 이렇게 쭉 왔죠. 2020년까지.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 번 부동산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부동산 조정을 하려면 경제가 경착륙 압력을 받으니까 중국점 입장에서는 안정된 경제 성장이 중요하니까
막 강하게 하다가 다시 풀고 네. 강하게 하다가 다시 풀면서 온 게 코로나 전까지 왔죠.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암을 도려내지 못한 게 사실 제가 2015년에 이미 책도 썼고 논문도 썼지만 이미 중국 경제는 정확하게 말하면 2013년부터 하락세였어요. 네. 그래서 2015년에 이미 문제가 터질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또 거기에 또 타협을 하면서 다시 또 인프라 투자 확대하면서 빚을 더 진 거죠. 그러면서 오다가 2020년에 코로나 빵 터지면서 치명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소비까지 죽어버리는. 그래서 그전에는 소비가 잘 아시겠죠. 중국 사람들 세계 어디 나가서 돈을 제일 많이 쓰기로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변한 게 뭐냐면 앞에서 부동산 문제는 그대로 계속 해결이 안 되어 왔고 부동산 문제의 핵심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이 죽으면 투자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에서 자본 차익을 본 사람들이 소비를 확대하는데 소비도 죽는 거예요. 네. 근데 코로나까지 탁 덮치면서 사람들이 이 인식을 변화시켜 버린 거죠. 와, 이게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 다운되는 상황에서 코로나를 외부시하기 사람들이 또 이런 세계관, 인생관, 소비관을 변화시키면서 소비가 아예 지금 지표로 봤을 때 M1이 순수 현금이잖아요. 시장에 도는 네. 유동성이 현금, 종이 또. 근데 그게 지금 M1이 마이너스 20% 이렇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돈이 유동성이 확 줄었다는 예, 얘기네. 그 말은 사람들이 아예 그냥 예금만 한다는 거거든요. 아예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아예 죽어버린 거죠. 투자, 소비, 수출인데 코로나 기간에 잠깐 수출이 좋았어요. 다른 나라 생산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또 수출도 미국이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리고 지금 관세, 덤핑세 뭐 엄청 중국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도 지금 막힌 상황에서 3대 수요가 다 지금 이렇게 다운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국내 문제, 말씀하신 대로 외부 문제, 외부 시학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외부 환경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최악의 경제 여건이 펼쳐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제 생각에는 적어도 2026년까지. 26년까지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26년까지 어떻게 하나 버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겨울을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 경제가 그렇게 될 거고 관련된 예. 섹터 산업은 예. 거기에 연결이 돼 있다면 네. 그래서 그동안 중국을 먹여 살린 산업들이 지금 엄동설한이다. 그게 2026년까지 중국 그동안 지수 산업, 주도 네. 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어려운 상황이 2026년까지 오니까 그게 결국 한국, 동남아 경제, 글로벌 경제에 또 영향 미치니까 2020년까지 배를 이렇게 좀 축소하는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네. 디플레이션 상황은 예. 어떤 외부의 충격보다는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이제 터진 예. 골물대로 굶었던 게 지금 터진 거다. 터지고 있는 과정이죠. 아. 죽을 애들 다 많이 죽었어요. 근데 더 죽어야 되는 거죠. 하긴 네. 부동산 업체들 뭐 작년서부터 계속 부도 얘기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중국 현장에 가보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면 뭐 혹시 우리 대표님도 이렇게 계속 방송하고 매일 이거 하면 우울증이 오잖아, 솔직히. 아, 우울증이 옵니까? 디지털 우울증이 안 와요? 저는요. 낙관주의. 회피합니다.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피곤이 스트레스 있는데 예, 제가 방송 많이 해보면 제가 방송 제대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맞아요. 디지털 우울증이 와요. 그러면 이렇게 어디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별장 같은 데 가서 좀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산 밖에 이렇게 경치가 좀 수려한데 근데 중국이 요즘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한국 돈으로 500만 원짜리 집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리얼이에요. 그것도 바다 경치가 보이는. 아, 소위 별장들이 매물로 나왔다. 별장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막 한국 쪽 적어도 1억씩 하던 부동산들이 지금 500만, 1000만 원씩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1억짜리가 500 살 수 있으면 살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선도시, 이선도시에서. 삼선도시. 근데 그 위치가 바다 옆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치는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집을 한 500만 원에 사서 인테리어를 한 1000만 원에 하면 아니 바다 있는 아파트여서 그냥 살아도 되는. 아, 아파트예요, 그것도? 예, 아파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잠깐 왜냐면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예요. 그럼 뭐예요? 막 힘들게 일하다가 주말에 가가지고 쫙 커피 와게 마시면 오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거 갖고 있는 그러네. 자체가.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가
엄청 많다. 아, 그게 또 문제네. 엄청 많다. 네. 그 한국인들 살 수 있나요? 근데 옛날 외국인이 원래 거주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워낙 네. 수요가 안 생기니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 부동산 법을 이것으로 시작된 경기 침체로 보는 게 이제 대부분 시각인데 이로 인한 어떤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쓰지 않겠나 항상 기대를 했는데 정부는 중국 정부는 그래도 계속 했어요. 근데 안 먹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더 중요한 말씀 드릴 건데 우리가 부양책을 할 때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주로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 그리고 이제 말한 중국만의 또 통화정책 도구가 있어요. 역 RP 뭐 이런 결국 중국말로 마라펀, 쏜라펀 이렇게 하는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이 해주는 단기 대출과 중기 대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이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쉽게 얘기해 보면 중국이 돈을 푸는 방법이 뭐냐면 네. 이 한국이나 이렇게 자본성이 개방된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게 통화 정책이 한국은 환율을 이렇게 시장 개방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 정책을 자기적으로 펼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브리드만의 그 불가능의 상학행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돈 푸냐 안 트냐, 금리 인하냐 안 했다서 이런 성장한 이머징 국가들이 금리 정책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번에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하니까 한국은 사실 국내 경제 상황은 금리 인하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독립적으로 못 할 때 많아요. 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가만 놔둬도 5% 주는데 한국이 가서 3%만 주면 누가 한국의 원화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 달러를 바꿔서 미국 가다 놓죠. 그럼 돈이 싹 빠져나가면 한국이 향이 오니까 한국은 얼마겠어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지금 사실 인상이 아니라 금리를 얘네들 지금 못 떨어뜨리고 상황이잖아요. 근데 중국은 막아놨어요. 이 자본 항목을. 그렇죠. 마음대로 대화 못해요. 그러니까 딱 막아놓으니까 한국 사람들처럼 미국 금리 높이 하는 달러 딱 바꿔서 갖다 예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마음대로 못 나가는데 그럼 중국의 통화정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과거에는 중국이 지금 무역 규모가 얼마냐면 지금 5조 넘었어요. 네. 거의 6조 돼요. 근데 옛날에 2013년 이전에는 4조 달러였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돈을 푸냐면 중국 민은행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4조를 수출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돈이 4조 들어오면 그게 위안화로 바뀌잖아요. 그럼 4,6이 지금 6인데 그때 한 8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4, 8이 32, 32조 위안화로 태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돈이 시장에 불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통화어음이 한국말로 하면 통화어음이에요. 그냥 그 수출 금액이 국내에 그 돈이 결제가 들어오면 다 돈이 풀리는 거예요. 네. 그게 2013년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다음부터는 이게 대황의 변화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네네. 금융위기 터지니까 유럽 재정 위기 터졌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이 전 세계 시장 역할을 했는데 소비력이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중국 경제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내수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돈을 푸는 게 달러를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 달러가 들어와서 알아서 돈이 풀어졌는데 이게 여전히 글로벌 환경 수출이 죽어버리니까 국내에서 돈을 푸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중앙은행이 알아서 자체 통화 정책 도구를 만듭니다. 그게 SLF, MLF라고 중앙은행이 상업은행한테 담보로 국채나 뭐 자산 담보로 해서 돈을 푸는 거죠. 그게 중기면 MLF, 단기면 SLF라고 해요. 그래서 유동성 보면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푸는 이런 양상. 그래서 그 금리가 정책 금리였거든요. 그렇게 풀었는데 그걸 2000년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아까 RP 같은 거, 역 RP를 통해서 결국은 또 돈을 푸는 이런 형태로 정책 도구를 해왔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돈을 계속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M1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돈이 나가봤자 두 가지예요. 돈이 은행에서 이렇게 풀자니까 상은행에 돈이 쌓이면 그게 네. 시장에 들어가려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은행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의지의 문제가 있고 하나는 기업들이나 개인이 대출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두 개 다 은행도 이게 대출 부실 대출될 확률이 높으니까 될수록 대출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지, 책임져야 되니까. 네, 책임져야 되는 거. 그다음에 개인이나 민간도 미래 경제 기대를 보니까 다 안 좋대. 점점 안 좋아진대 하니까 대출 안 해가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에서 도는 거예요. 금융기관 안에서 어떻게 도냐.
상은행들이 결국 돈이 많아졌잖아요. 네. 뭐 하는지 알아요? 국채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10년물이 있잖아요. 국채가 엄청 싸요. 3% 아래, 뭐 2% 뭐 말도 안 되는 거. 미국은 5%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돈이 안에서만 도는 거지. 돈 풀어봤자 안에서 도고 안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재정 정책은 계속 했죠. 확대. 재정 정책은 주로 뭐냐면 아시겠지만 뭐 가성 하향, 네. 신구 환신 뭐 이렇게 새로운 걸로 사도록. 예, 사도록. 옛날 거는 없애고 새로운 거 사면 뭐 50% 가격을 해줘 이렇게 막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이구 환신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소비를 확대시키려고. 새로운 물건으로 교체하면 50% 지원해줄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에 그게 먹혔어요.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TV 있는데 또 사는 거죠. 그렇지. 50% 싸게 사는 거니까. 또 사놓는 거지.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지나면서 야 이게 돈이 없으면 사람이 큰일 난다. 왜냐면 중국도 보험이 한국처럼 잘 안 돼 있어요. 의료보험이. 네. 그러니까 주사 왜 돈을 저축하는지 알아요?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애들 교육 때문에. 네. 하나는 내가 아플 수도 있다. 그렇죠. 아프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돈을 못 써요. 사회보장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기후에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재정 정책 펼치는데도 거기에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재정 정책 중에 효과를 보는 게 그나마 네. 중앙에서 하는 기초 시설 투자들 있잖아요. 중앙에서 직접 하는 중앙 프로젝트, 인프라 투자. 지금 이게 그나마 투자에서 좀 증가하는. 네. 근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 총합의 중국 정부 부채가 300조입니다. 지금 몇 프로죠?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계속 작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면 양호하다. 한국에 비해서도 양호하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부채가 이렇게 보면 돼요. 기업 부채율이 있거든. GDP 대비. 그거는 높아요. 그렇죠, 지금 엄청 높죠. 거의 190%, 200%고 기업 부채는 높다. 그다음에 주로 낮았던 게 뭐냐면 중국 부채는 민간 이런 우리 가게 부채. 그게가 보통 50% 이하였다가 지금은 60%면 경계선이라고 해요. 특히 네. 70%면 완전 위기 와요. 근데 중국이 지금 60% 경계선에 왔어요. 가계 대출. 그다음에 낮았던 게 뭐냐면 정부 대출 중에서도 중앙 정부 대출. 네. 미국은 중앙 연방 정부가 빚이 많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방 정부가 빚이 많은데 중앙 정부는 낮아요. 한 30, 40%밖에. 그러니까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 중앙 정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투자를 유지하는 거고 네. 지방 정부는 뭐 좀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엄청 심각한 거고 지금 그 상황인데 총 부채는 300조. 지금 중국 GDP의 중국 GDP가 지금 120조, 3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몇 배죠? 2배, 거의 뭐. 많이 증가했군요. 엄청 많이 정부 증가. 부채가. 특히 가계부채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토탈로 했을 때. 예, 토탈 했을 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더 이상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은 더 이상 쓸 것도 없다. 뭐 이런 의견들인데 그래서 정말 앞으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20년 이런 게 오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그 개념을 말씀드리겠는데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본질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하든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든 가는 도로는 다르지만 만약에 이 두 길을 가는 어느 국가든 최종 목적이 그 나라 국민들이 누구나 자기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잘 먹고 잘 사고 소비를 내가 하고 싶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결과가 거기로 가주면 국민이 행복한 결과로 가주면 그게 뭐 독재를 하든 민주를 하든 만약 결과를 거기로 가버리면 다 위너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온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는 지금 말하는 게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완전한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를 하면서 이 개방한 거잖아요. 그 속에서 기업, 가게, 정부 다 윈윈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다 고속 성장했고, 가게도 사람들도 잘 살게 됐고, 그리고 기업들도 막 글로벌 기업 나올 정도로 성장했고, 국가도 세계 G2 2위로 갔고, 네. 다 윈윈이었죠. 근데 이 과정 중에 대가가 뭐냐면 국민의 희생이었어요. 솔직히 네. 특히 농민들 이게 그래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자본서도 네. 캡탈 게인을 중국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게인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부동산 가치 상승에 내 자산이 늘어났는데
농촌 토지는 시장에 못 들어오게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촌 토지는 왜냐면 국유 기업들이 그걸 싸게 개서해서 확장해야 되니까 생산을. 그러니까 농민들은 사실 그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대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 커져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결국 국민들이 부를 그러니까 돈 쓰고 좀 참게 하고 주로 국가적으로 국익을 위해서 민간 이익을 좀 희생시키는 정책이었어요. 왜? 먼저 국가가 커지고 국가가 성장해야 국민들도 존재하고 국민의 소비도 커진다라는 정책 아젠다였고 국민들도 그걸 동의해요.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잠깐 고생하고 잠깐 희생해도 된다라는 게 제 나이 때 이상 세대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 덜 쓰고 덜 해도 국가가 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 된다라는 게 중국의 기본 노선이었고 중국 사람들이 다 동의했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이게 관성으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이게 관습으로 돼버린 게 지금 좀 소비 확대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소비 확대한다 뭐 아까 이구환시 이런 것조차도 포커스가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소비 확대를 강조하는 조치도 또 아직도 도구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옛날에 투자를 막 강조하잖아요. 투자. 그렇죠.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뭐 부동산 이게 다 수단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막 경제를 발전하고 막 성장시키는 게 결국 최고 차관점이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증진이었는데 지금까지 성장은 중국 국민들이 희생할 수는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이제는 모든 정책이 사람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경제로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정책 당국이 취하는 정책들이 지금 소비 확대 정책조차도 결국 아직도 국익을 우선으로 놓는 도구 정책이다. 결국 국민의 중심 정책을 아직 그쪽으로 돌아 못 썼다. 그럼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그냥 당신이 만약에 지금 정책 중국에서 한다고 하면 너는 뭐 국민 중심으로 정책한다면 어떤 걸 해줘야 되냐. 네. 그러면 단기보다도 긴 거 해줘야 되는 게 일단은 사람이라는 게 누구나 다 똑같아요. 걱정하는 게 뭐냐요. 우리가 그 5개 욕구가 있잖아. 맨 밑에 생존 욕구거든요. 그 생존 욕구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먹는 문제 해결이에요. 그럼 중국은 먹는 문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안전 욕구거든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힘들 때 국가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사회보장 시스템 확대거든요. 그게 뭐냐면 병원 확대. 그 다음에 교육 확대. 네. 그러니까 교육과 병원이 잘 돼주면 그러니까 유럽처럼 내가 돈이 없어도 난 유럽 정책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금 포커스를 사람한테 맞춰서 이 사람들이 내가 늙고 알파도 먹고 살 게 있다. 그리고 아파도 병원 가도 내가 치료하는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펼칠 때가 됐다. 그럼 여기에 맞게 모든 투자나 정책 도구가 쓰여져야 된다. 근데 아직도 지방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아직도 투자 중심. 아직도 지금 우선 부동산이 그렇게 안 되는데도 하고 아직도 어떻게 하나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프로젝트를 아직도 그 지방자 플랫폼을 통해 LGIF라고 하잖아요. 통해서 투자를 하고 뭐 인프라하고 이런 사람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데 포커스가 안 되고 소비 확대조차도 도구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지방정부에서 그런 현상이 지금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게 옛날에 없어져 중국 정부가 못하게 했거든요. 네. 비용 받는 거. 중국은 세금은 종목이 많지 않은데 세금 종목이 부동산세도 없잖아요. 종합소득세도 없는데 무슨 비용이 많아요. 그게 그 간접세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비용, 무슨 비용이 많았어요. 비용.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했어. 그래서 다 없애라. 지방정부. 그래서 막 수많은 비용을 다 없앴거든요. 근데 요즘에 경제가 지방정부가 돈이 재정이 딸리니까 다시 그 비용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예, 재정이 유지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아직 지방정부들이 이 관료들의 의식이 사람 중심에 여기 오지 않았다. 근데 이걸 해결 안 하면 중국 경제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사실 경제, 이게 본질이에요. 경제라는 거는 심리, 예. 사람들의 소비 심리, 예. 투자 심리, 이 기대 심리를, 심리, 기대 심리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절대 안 올라가요. 이게 아니라 그걸 예. 어떻게 원천적으로 올릴 수 있냐에 예. 대한 고민이 아니라 본질적 고민해야 되는데 뭐 이구 환신, 뭐 가사하양 다 경제를 사람이 경제를 그냥 성장시키고 도구로만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죠. 쉽게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정책 효과가 앞으로도 기대할 만한 게 없다.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네, 예. 알겠습니다.